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몸에 배인 습관은 그만큼 고치거나 버리기가 어렵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습관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나쁜 습관은 주위 사람에게도 종종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저 역시 제가 믿고 사랑했던 여자 때문에 참 힘들고 고달픈 시간을 보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기막히고 억울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아이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동생, 저 이렇게 4명이었는데 아주 화목했죠. 자식 뒷바라지에 정성을 기울이시던 부모님께선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며 저를 서울에 있는 대학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다행히 전 공부가 적성에 잘 맞아서 운 좋게 대기업에도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때 부모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아직도 처음 회사에 합격했던 그날이 떠오르곤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고 웃는 소리가 뒤엉켜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죠. 아이고 고생했다 고생했어. 엄만 네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밥은 챙겨 먹었어? 이제 회사 다니려면 정장도 몇 벌 맞춰야지. 조만간 네 아빠랑 재영이랑 해서 올라갈 테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아이고, 부모가 돼서 뭐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그간 정말 애썼어. 회사에 들어가서도 전 열심히 일했고 승진도 순조로웠습니다. 다달이 월급을 쪼개 집에 보내드리고 휴가엔 가족들이 함께 여행도 다니곤 했죠. 3살 터울인 동생은 고향에서 대학을 다녔고 졸업 후엔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했어요. 아들 둘이 부모님 잘 모시고 산다고 세상에 다시 없을 복이라고 말이죠. 제가 30 넘어서도 결혼을 못하는 바람에 부모님께서 걱정하시긴 했지만 잘난 내 아들이 평생 혼자 살겠느냐 농담하시며 웃어 넘기셨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가족을 너무나 사랑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끼리 화목하게 그렇게 살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어느 날 동생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요. 우리 재영이가 왜? 으, 재웅아, 네 동생 어떡하니? 이제 겨우 32인데 선생님, 우리 재영이가 그럴 리가 없어요. 한 번만, 한 번만 더 검사해 주세요. 우리 재영이가 얼마나 건강한데 저 얻고 산도 뛰어서 올라가는 애예요. 그런 애가 백혈병일 리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 그냥 좀 몸이 축난 줄 알았는데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증상이랄 것도 없어서 누구도 짐작을 못했죠. 덕분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부모님께서 동생을 데리고 서울까지 오셨는데 그런데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본래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그렇다고 하더군요. 초기 증상이 없고 약간의 증상이 보이기 시작해도 어지러움, 빈혈 정도라 심해졌을 땐 이미 말기라고. 그리고 제 동생은 이미 너무 많이 진행이 되었다고요. 동생은 자신이 시한부라는데 그런데도 그냥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한다고 길어야 한두 달이라니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래놓고 나중에 화장실에서 혼자 몰래 우는데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더군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고쳐주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형, 결혼은 언제 해? 나 형 결혼식에서 축가 부르고 싶었는데 기왕이면 나 형 결혼식은 좀 보고 싶긴 하다. 형수님이랑 사귄 지도 꽤 됐잖아. 어? 소개라도 시켜주라. 근데 이 녀석은 고작 한다는 소리가 죽기 전에 저 결혼하는 게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여자친구 있는 거 알고 있다고.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시고 나도 이러다
형 결혼 참석 못하게 생겼으니 죽기 전에 결혼식이나 보여달라고. 동생 말대로 그때 제겐 이미 3년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조소라로 저보다 5살이나 어린 회사 동료였죠. 당시 제가 35, 여자친구가 30이라 둘 다 적지 않은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슬슬 결혼을 하긴 해야 하는데 여자친구가 예쁘고 집도 잘 사니까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자격이 될까 그렇게 조금 망설이던 시기였죠. 근데 동생 일도 있고 해서 용기를 내 프로포즈하면서 사정을 설명했더니 여자친구가 뜻밖에도 선선히 승낙을 해주더군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며 결혼도 허례허식은 치우고 동생 앞에서 그렇게 간소하게 하자고 말도 해줬고요. 사실 재웅 씨가 올해도 프로포즈 안 하면 내가 하려고 했어. 만약 내가 프로포즈하게 놔뒀으면 결혼하고 내내 바가지 긁으려고 했는데 재형 씨 덕에 산 줄 알아. 정말이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몇 없는 일륜지 대사인데 특히 여자들이 가장 로망을 가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포기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여자친구에게 제가 정말 잘하겠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하며 그렇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인사를 전하셨고요. 특히 아버지께서 제 여자친구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평소 그렇게 과묵하시던 분이 여자친구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셨죠. 세아가 네가 얼마나 큰 결심을 해줬는지 잘 안다. 네가 이렇게 우릴 생각해주고 희생한 만큼 우리가 더 잘하마. 결혼식도 아무 걱정하지 마라. 혼수도 예단도 다 필요 없어.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전부 다 해주마. 네 덕에 우리 재영이가 가기 전에 적어도 소원풀이 하나는 하고 가는구나.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동생의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도저히 식장으로 이동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우린 병원의 허가를 받고 병원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하객들을 초대할 수 없어 회사에선 대표로 몇 분만이 참석을 하셨고 그 외엔 정말 가까운 지인 몇 사람과 가족들만이 자리했습니다. 결혼식이라고 해봐야 그냥 같이 서로에게 맹세하고 반지를 교환하는 그런 정도였지만 적어도 저와 저희 부모님께 그보다 더 완벽한 결혼식은 없었을 겁니다. 고마워, 형. 기왕이면 조카 얼굴도 보고 싶었지만 그건 내가 하늘 가서 거기서 볼게. 형, 미안하고 고마워. 어머니, 아버지, 제가 먼저 가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동생은 저희가 결혼하고 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계속하고 있었지만 동생의 죽음 앞에 그런 건 아무런 의미도 없었고 저와 부모님은 가슴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을 느껴야만 했죠. 아이고, 재영아,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러고 가. 엄마는 어쩌라고. 네 엄마 아빠 가슴 칼갈이 찢어놓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어? 이놈아, 이 나쁜 놈아. 어머님, 도련님께서도 가기 싫으셨을 거예요. 일어나세요. 날도 추운데 이러시면 나중에 감기 드세요. 어머님 감기 드시면 도련님이 더 속상하실 거예요. 아내는 그런 저와 저희 부모님을 위로하며 곁을 지켜줬습니다. 정말이지 그 고마움은 말로는 다 못할 겁니다. 동생이 죽기 직전까지 저나 부모님께서 피치 못하게 자리를 비울 때면 늘 아내가 그 자리를 대신했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솔직히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전생에 내가 아무래도 나라를 구했나 보다 생각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고 주위 사람들 모두가 입을 모아 아내를 칭찬했죠. 저는 그런 아내를 소중히 하며 늘 배려했습니다. 집안일도 열심히 돕고 주말엔 당신도 휴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같이 여행도 가고 쇼핑도 다녔죠.
아내가 기념일을 까먹는 날은 있어도 제가 까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그런 제 아내를 정말 아끼셨는데 때로는 제가 아들이 아니라 사위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제 선물은 안 사와도 아내 선물은 꼭 사오셨고 싫은 소리 한 번 하신 일이 없으셨어요. 결혼 생활 내내 아내가 반찬이나 김치를 만든 적도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우더른이라 불편할 수 있다며 경비실에 맡기고 가셨어요. 여기저기 편하게 다니라며 아내를 위해 차도 한 대 사주셨고요. 그것도 작은 차는 사고 나면 위험하다고 꽤 비싼 외제차를 턱하니 뽑아주셨죠. 그런데 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니까 그런 아내에게도 실망을 하고 싸우게 되더군요. 싸우게 된 이유는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준우야, 그래 아빠 여기 있어. 우리 준우 많이 울었어? 엄마 힘들겠다. 그치? 우리 오늘은 이제 엄마 쉬라고 하고 아빠랑 놀자. 저희는 결혼하고 2년 만에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아이가 기질이 예민하고 사람을 많이 가려서 다른 사람 손을 안 타더군요. 그건 저희 부모님은 물론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라 온전하게 저희 두 사람의 손으로 키워야만 했죠. 덕분에 저희 둘 다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친구를 만나기는커녕 둘이서 데이트 한 번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서너 살 때까진 자는 얼굴이 제일 천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아가 힘들고 고되다는 것을요. 저는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시달렸을 아내를 생각해 열심히 육아를 도왔습니다. 아내가 출산한 직후엔 육아 휴가까지 받아가며 가사를 분담했고요. 물론 마땅히 그래야 할 일이지만 저라고 쉽진 않았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힘든데 그때부터 육아로 2차전을 시작하니 솔직히 좀 힘에 부쳤습니다. 밤에 자다 깨다 하느라 회사에서도 늘 피곤했죠. 그래도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어 준우는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저희는 준우가 5살이 되고 난 뒤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아내도 이젠 친구도 만나고 놀러도 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아내의 그 첫 외출은 결혼 전 친구들을 만나는 거였는데 근데 아내가 이때 친구들 만나고 와서부터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애 키우느라 관리를 못했다며 한숨을 쉬길래 받고 싶어 하던 피부 관리랑 마사지를 몇 개월짜리로 결제해줬죠. 그간 아내가 그만큼 잘했기에 솔직히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리받기 시작하면서 부쩍 외출이 잦아지면서 못 보던 옷이나 신발이 자주 보이더군요. 한두 개도 아니고 아무리 제가 그간 돈을 열심히 모았고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너무 비싼 물건이었죠. 솔직히 외출이 너무 잦은 것도 불륜을 의심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고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당신? 그냥 그동안 애 키우느라 친구들을 못 만나서 관리도 마침 같은 곳에서 받으니까 밥 먹고 커피 마신 것 뿐이야. 그리고 이거 신발이랑 옷? 이거 전부 짝퉁이야. 아니, 물론 한두 개는 진짜이긴 한데 봐, 여기 긁히고 때 묻은 거 보이지? 이건 전부 언니가 쓰다가 질렸다고 그냥 준 거고.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있긴 했지만 아내가 그간 해온 게 있어 애써 믿기로 했습니다. 옷과 신발 역시 처형이 평소 씀씀이가 크고 명품을 좋아했기에 아내의 말이 어느 정도 믿음이 가기도 했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2달 정도 지났을까? 하루는 카드 결제 알림 문자에 700만 원이 찍혀서 날라오더군요. 너무 놀라서 아내한테 전화했는데 연락은 안 되고 분실이라도 한 건가 싶어 얼른 그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카드를 정지시키자마자 연락 두절이던 아내에게 그제야 연락이 왔고요. 카드를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정지시켜? 내가 쓰는 카드인데 적어도 확인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백화점에서 무슨 망신을 당한 줄 알아? 빨리 풀어줘. 나 아직 다 못 썼단 말이야. 알고 보니 아내가 제 카드로 명품 가방에 신발까지 긁은 거더군요.
심지어 700도 부족해서 아직 다 못 샀으니 정지를 풀라고 하는데 황당했죠. 덕분에 그날 저희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언성까지 높이며 대판 싸웠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이 정도도 못 쓰냐, 내 친구들도 다 이 정도는 들고 다닌다며 화를 냈지만 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의 부탁을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당신은 당신이야. 우리 형편에 지금 그런 소비 감당 못해. 당신 피부 관리랑 마사지도 그것만 해도 몇백이었는지 알아? 500이야, 500. 나 당신이 우리 재영이 때문에 결혼식도 포기하고 애써준 거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준우 키우느라 고생한 거 너무 잘 아는데 이건 아니야. 이번 건 절대 허락 못하니까 내일 당장 환불해. 카드도 이제 압수야. 환불 안 하면 나도 당신이랑 계속 같이 사는 거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 아내는 조금 충격을 받았는지 금세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더니 미안하다며 내일 바로 환불해 오겠다고 약속했죠. 다음 날 아내가 가방과 신발을 환불한 걸 확인한 전 카드 한도를 곧장 대폭 줄였습니다. 생활비며 이것저것 돈 나갈 일이 많은데 카드를 없애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도를 만들어 둔 거죠. 물론 아내는 그게 불만인 듯 했지만 저지른 일이 있으니 크게 반발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갑자기 사람이 바뀌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틀어박혔죠. 그걸 보니 내가 좀 심했나 싶긴 했지만 번복하진 않았어요. 애도 아니고 본인이 답답하면 알아서 친구도 만나고 할 거라 생각했죠. 근데 하루는 아내가 집에 있는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걸 정말 우연찮게 알게 되었는데 정말이지 황당하더군요. 그날은 회식이 있어 술을 좀 하고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숙취가 오는지 자다가 머리도 아프고 목도 너무 말라서 깼는데 옆에 아내가 없는 걸 발견했죠. 화장실이라도 갔나 하고 물을 마시고 화장실을 슬쩍 들여다봤더니 아무도 없더군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 핸드폰을 가지러 안방으로 가려는데 글쎄 작은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겁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어 슬쩍 들여다보니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게임을 하는 아내가 보였고요. 당신 뭐해? 이 새벽에 언제 일어난 거야? 설마 안 잤어? 황당한 나머지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고 말을 걸었는데 아내가 화들짝 놀라며 모니터를 끄더군요. 뭐 이상한 짓이라도 하다 걸린 것처럼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전 이미 아내가 컴퓨터로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걸 얼핏 본지라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나이 먹고 게임한다고 잔소리 들을까 그러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긴 거죠. 근데 그 뒤로도 아내가 매일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잠도 잘 안 자더군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말로는 그냥 잠이 안 온다, 불면증이다 그러는데 솔직히 믿겠습니까? 게임 때문인 게 뻔히 보이는데요. 저는 카드 한도를 줄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해서 그냥 적당히 하라고 말만 해두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뭐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숨구멍이 필요한 법이니 그래서 그런다, 뭐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아내는 급기야 집안일도 손을 놓고 애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더군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밥 먹은 그릇이 식탁이며 설거지통에 그대로 있고 집안에 머리카락과 먼지가 버석버석 굴러다니고 뭐 일단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우선은 제가 치웠습니다. 본래 잘하던 사람이니 스트레스만 풀리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준우가 이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때였는데 학교를 가는데 입을 옷이 없다며 세탁기에 넣었던 옷을 다시 꺼내 입더군요. 분명 어제 회사 가면서 세탁기 좀 돌려달라고 말했는데 그걸 안 해서 애가 얼룩이 있는 옷을 입고 학교를 가는 겁니다. 너무 화나고 속상해서 준우를 붙잡고 엄마가 평소에 어떠냐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지 엄마랑 둘이 있을 땐 맨날 라면만 먹었다더군요. 엄마 맨날 게임해.
고스톱 친다고 밥도 안 해주고 짜장면 시켜줘. 가끔 라면 끓여줄 때도 있는데 별로야. 아빠, 엄마한테 게임 그만하라고 하면 안 돼? 나 밥 먹고 싶어. 저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듣고 곧장 아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고스톱을 치다가 화들짝 놀랐고요. 저는 준우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하며 결국 또 싫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물론 당신도 힘들겠지. 나 이해해. 난 그래도 회사라도 나가고 사람이라도 만나는데 당신은 그간 집에서 애만 키웠으니 답답해서 스트레스 해소할 구멍이 필요할 거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애는, 우리 애는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오늘 우리 주는 뭐 입고 갔는지도 모르지? 내가 세탁기 그것만이라도 좀 돌려달랬더니 그걸 안 해서 애가 세탁기에서 얼룩 남아있는 옷을 꺼내서 다시 입고 갔어. 알어? 당신이 그러고도 애 엄마야? 식탁이고 싱크대고 밥 먹은 그릇은 왜 저러고 매번 두는 건데? 팔이라도 키울 셈이야? 그놈의 게임 때문에 집구석이 어떤 꼴이 됐는지 당신 눈에는 안 보여? 아내는 제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곧장 미안하다고 앞으론 절대로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한다면 각서라도 쓰겠다고 한 번만 봐달라면서요. 그래서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친권까지 포기하고 나가겠다. 그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제게 좀 소홀한 건 참을 수 있어도 아이를 방치하는 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해야 아내가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정신 차리길 간절히 바랬고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왜 아내가 그렇게 게임에 미쳤었는지 알게 되는 뜻밖의 사건이 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처형이 장모님 생신에 가족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싱가포르 비행기 티켓과 호텔을 예약했다더군요. 아내가 워낙 기대하는 눈치여서 일단 그러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전 썩 내키지가 않았어요. 지난 설날 처가에 갔다가 처형에게 당한 기억 때문이었죠. 그 즐거웠던 명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처음에 명절이니 윷놀이라도 하자고 이야기를 꺼낸 건 저였습니다. 근데 처형이 뜬금없이 담요를 바닥에 척 깔더니 그러더군요. 고스톱이나 치자고. 우리 서리고 하니까 가족끼리 윷놀이라도 할까요? 어머, 제부. 무슨 애도 아니고 윷놀이 무슨 윷놀이예요. 애들은 애들끼리 놀라고 하고 우리 어른끼리 고스톱 한 판 어때요? 그날은 가족들이 다 모인 설날이었습니다. 애들도 있는데 어른들이 고스톱이라니 솔직히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처형은 윷놀이를 무슨 재미로 하냐고 소소하게 판돈 놓고 고스톱이나 치자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제가 안 하겠다고 하면 분위기가 이상할 것 같아 그렇게 고스톱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판돈 얼마 할 거냐 물었더니 점당 500원은 해야 되지 않겠냐더군요. 그건 너무 크다 싶어 그냥 재미로 한두 판 할 건데 100원으로 하자니까 기어코 500원은 해야 한답니다. 문제는 처형이 고스톱을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건데 그냥 선수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앉은 자리에서 지갑을 탈탈 털렸는데 더 하자면서 돈을 더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싸, 나 또 났다. 어디 보자. 내가 지금 쓰리고에 흔들고 멍봐. 제부는 피박에 광박이니까 고, 못 먹어도 고. 아이고, 제가 또 다 잃었네요. 돈도 없고 전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부, 분위기 한창 좋은데 왜 도망가요? 돈 더 찾아와요. 인터넷 뱅킹 해주면 더 좋고. 그래서 사실 고수도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고 도망쳤더니 뒤에서 그러더군요. 남자가 돼서 호탕하지 못하다고. 그러니 내 동생 명품백 하나도 못 사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울컥하는 마음에 다시 들어가서 따지려는데 언제 따라 나왔는지 형님이 절 붙잡더라고요. 그리곤 제가 잃은 돈보다 더 얹어주면서 그럽디다. 미안하다고 우리 와이프가 철이 없다고요. 김서방, 내가 미안해.
우리 와이프가 좀 철이 많이 없어. 고스톱 치자고 나설 때 내가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재미로 한다면서 맨날 저러고 다니니. 앞으로 또 고스톱 치자고 하면 절대 같이 치지 마. 알았지? 형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요, 뭐 돈은 사실 아무래도 좋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 뒤통수에 대고 들으란 듯이 저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단단히 한마디 해둠세. 내가 대신해서 미안해.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술이나 한잔하러 갈까, 김서방? 내가 거하게 쏠게. 요 근처에 끝내주는 횟집이 하나 있거든. 2월에 뭐가 제일 맛있는지 알아? 대방어. 지금이 딱 제철이야. 내가 오늘 방어 쏜다. 그러니까 그거 먹고 화 풀어, 김서방. 어? 그날은 솔직히 너무 화가 났지만 형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니 얼굴 봐서 참고 넘겼습니다. 솔직히 처형이 제게 그런 말실수를 게 처음도 아니라 형님이 종종 술을 사주시곤 했는데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다 하며 애써 넘겼죠. 막말로 형님이라도 안 계셨으면 처형 보기 싫어서라도 처가엔 안 가려고 했을 겁니다. 매번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신 미안하다며 달래주시고 술도 사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면 친구보단 형님이 먼저 떠오를 만큼 잘해주셨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불편한 처형과 같이 해외여행을 간다니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길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미 간다고 한 거 다시 뱉어놓은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장모님 생일이니 할 수 없이 그렇게 따라 나섰습니다. 형님은 출장이 있다고 해서 저랑 와이프, 준우의 장인 장모님, 그리고 처형 이렇게 6명이 싱가포르로 향했죠. 근데 싱가포르 가기도 전에 벌써 한국에서부터 기함을 하겠더군요. 장모님이랑 처형이 면세점에서 카드를 얼마나 긁는지 상상도 못할 금액이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물론 제 돈도 아니니 제가 뭐라고 할 일은 아니었지만 문제는 그걸 본 아내도 바람이 들었다는 거였습니다. 여보, 나도 사면 안 돼? 나도 화장품 필요한데. 우리 이번 달에 돈 많이 나간 거 알지? 그럼 딱 하나만 사. 알았지? 하는 수 없이 그래, 면세점이니까 그냥 사는 것보다 저렴하겠지 하고 같이 매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세상에 기가 막혀서 하나만 사라고 했더니 아예 400만 원 정도 하는 세트를 하나 사려고 하더군요. 전 당연히 안 된다. 우리 사정에 이런 건 사치라며 아내를 조용히 말렸는데 그걸 처형이 보고 그러는 겁니다. 더럽고 치사하다고. 그거 얼마나 되는데 그러느냐고요. 제부, 사람이 왜 이렇게 쪼잔해요? 이거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이래서 사람은 수준 맞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한다니까. 야, 이리 줘. 내가 사줄 테니까.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가 화장품도 하나 못 사주는 남자랑 결혼을 해 대체. 정말 궁상 맞아서 상종을 못 하겠네. 처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도 아내에게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이런 비싼 화장품 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린 이제 애도 있고 애 키우려면 앞으로 들어갈 돈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화장품 하나에 몇백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그렇게 인색한 사람 아니에요. 최소한 해줄 것도 안 해주고 그러고 살진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거면 그게 몇백이든 몇천이든 사는 게 마땅하다고도 생각하고요. 근데 집에 아직 다 쓰지도 않은 새 화장품들도 있는데 이런 걸 산다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세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색하고 이야기라니 할 말이 없는지 노려보더니 그 일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뒤 여행 내내 말을 안 하긴 했지만 어차피 불편하던 차에 말 안 섞고 잘 됐다 싶었죠. 근데 그 일이 있을 때 커피 마시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던 장인 장모님께 일러 바쳤는지 처가 식구들 전부 여행 내내 저를 은근히 무시하더군요. 밤에는 저만 따돌리고 몰래 놀러 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도 비밀이라며 말도 안 해주고요. 정말이지 유치해서 솔직히 그냥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까 고민도 엄청 했습니다. 그래도 장모님 생신인데 그건 아니다 싶어서 일단 참았고요. 차라리 잘 됐다, 이 기회에 쉬자 생각하며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이 가방이며 쇼핑한 짐 따위를 모조리 제게 맡기는 바람에 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참을 기절한 사람처럼 자고 있는데 전화가 계속 오더군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무시했는데도 자꾸만 전화가 오는 겁니다. 결국 참다 못해 일어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께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순간 뇌리를 스치는데 다음 순간 어머니께서 그야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재웅아, 네 아버지 어떡하니? 네 아버지 어떡해? 글쎄, 네 아버지가 일어나질 않어. 자고 일어났는데 이 양반이 밥을 먹으래도 미동도 없고 너무 이상해서 네 아버지 어떡하니? 네 아버지 불쌍해서 어떻게 해? 어머니와 무슨 정신으로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평소처럼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주무셨는데 갑자기 숨을 쉬지 않으신다니 날벼락이 따로 없었죠. 평생을 저와 재영이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셨는데 재영이가 그렇게 간 것도 아직 마음이 아픈데 이젠 아버지까지. 일단 어머니께서 너무 울고 계셔서 금방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길래 급하게 전화를 걸었고요. 근데 아내가 전화를 받지도 않아서 결국 몇 번이고 미친 듯이 전화를 걸고 나서야 겨우 연결이 되더군요. 저는 화를 꾹 참고 쫓기는 사람처럼 빠르게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당신 대체 뭐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 아니,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보, 일단 잘 들어. 지금 빨리 돌아오고 내가 짐 싸고 있을 테니까 오면서 바로 지금 한국 가는 비행기 있는지 알아봐.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대. 심장 마비인 것 같다고 하시는데 지금 엄마 혼자 계셔서 아무튼 빨리 와. 알았지? 근데 제 이야기를 들은 아내의 반응은 저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아내를 그렇게 예뻐하시고 잘해주셨는데 그런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치곤 너무나 떨떠름했죠. 어?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 바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오늘 지금? 이 저녁에? 뭐라고? 당신 지금 무슨 뜻으로 그런 말 하는 거야? 기가 차서 다시 되물었더니 아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데 어찌나 당당한지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내일이 엄마 생신인데 이러고 짐 싸서 한국 들어가서 나보고 장례나 치르라고? 아니, 내 말은 아버님 돌아가신 것도 물론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럼 우리 엄만 올해로 이제 환갑이신데 올해는 정말 특별하단 말이야. 인생에 딱 한 번뿐인 날인데 그걸 꼭 굳이 망쳐야겠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무슨 한국에 가서 우리 부모님이랑 여행을 가자고 했니? 아니면 제살 지내야 한다고 했니?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아버지께서 지금 어젯밤에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갑자기 돌아가신 것도 황망한데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당신이랑 하고 있어야 돼? 당신, 당신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래, 당신 마음이야. 다 알지. 근데 우리 엄마 생일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당신만 먼저 들어가면 안 되냐고 묻는 거잖아. 당신이야말로 내 말 못 알아들어?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환청이라도 듣나 싶고 순간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죠. 근데 저희 대화를 옆에서 듣던 장모랑 처형이 가뜩이나 열불이 나는 제 심정에 기름을 확 끼얹더군요. 아니, 제부, 우리 소라가 지금 영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언성을 높여요? 우리 엄마 환갑이라 내 돈 써가며 기분 좋게 여행까지 같이 데리고 와줬는데 내가 이런 꼴까지 봐야 돼요? 진짜 기가 막혀서. 그러게 말이다. 백구 강서방. 자네도 내일같이 들어가던지 아니면 혼자 먼저 들어가던지 하게. 아, 조의금은 5만 원이면 되지? 사람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나온다더니 정말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대화도
사람이 어느 정도 말이 통해야 하는 거지. 대꾸할 가치도 못 느끼겠더군요. 일단 비행기 티켓이 제 자리 하나밖에 없어 준우는 아내에게 남겨두고 저는 그렇게 혼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돌아와서 넋이 나가신 어머니 곁을 지키며 장례를 준비하고 문상을 받고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죠.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제가 들어오고 하루, 아니 정확히는 이틀 뒤에야 귀국했습니다. 오후 1시 정도에 도착 예정이라던 아내는 피곤하다며 하루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야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덕분에 전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 아내가 집에서 뭘 하는지 확인도 못하고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겨우 장례식장에 얼굴을 드러냈을 때 어머니께서 화를 내신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저도 화를 겨우 참고 있는데 어머닌 그보다 더 하셨겠죠. 너 뭐 하다가 이제 온 거니? 어? 네 시아버지가 평소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인두껍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아내는 저쪽에서 비행기가 연착돼서 늦었다며 변명했습니다. 그래서 왜 연착되었느냐, 보상은 어떻게 해준다더냐 물었더니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데 그때 딱 느낌이 왔죠. 아, 이 여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요. 저는 일단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5일장도 오늘이 마지막이라 내일이 발인이니 그때 이 여자가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따져보자고요. 근데 애가 빈소에서 맥없이 꾸벅꾸벅 졸고 있길래 방으로 데려가 재우려는데 그러더군요. 엄마랑 있으면 배고프고 힘들어서 싫다고. 다음부턴 아빠 어디 갈 때 자기도 꼭 데려가라고요. 순간 찬물이라도 맞은 것처럼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예전에 컴퓨터 게임에 미쳐 애를 방치하다시피 했던 아내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준우에게 캐물었더니 제가 가고 준우는 내내 호텔방 안에 혼자 있었답니다. 아내고 처형이고 장인 장모님이고 준우만 남겨두고 다들 나가서 안 들어왔다고요. 너무 배고파서 아직 8살밖에 안 된 준우가 호텔방에 남아있던 안주 부스러기랑 수돗물만 내내 마시다 잠을 잤답니다. 여기까지 듣고 이미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났는데 그래도 꾹 참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다녀왔는지 아느냐고.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했냐고요. 잘 모르겠어, 아빠. 근데 엄마가 이거 가지고 놀아서 내가 몰래 하나 가지고 왔는데 나 이거 가져온 거 엄마한테 혼나? 준우가 들고 있던 물건을 보고 저 진짜 아버지 장례식인 것도 있고 뛰어나가 빈소를 엎을 뻔했습니다. 그게 대체 뭐기에 그렇게까지 화가 났느냐고요? 네, 그럴만 했습니다. 그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카지노에서 쓰는 칩이었으니까요. 준우야, 지금은 아빠랑 둘만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돼. 뭐 혹시 다른 건 없었어? 엄마가 이거 말하지 말랬는데. 아빠, 엄마 거짓말했어. 비행기 안 늦었어. 우리가 갔는데 먼저 가서 다음 거 탔어. 그리고 엄마 아직도 맨날 게임만 해. 밥 먹고 싶다고 했는데 짜장면만 시켜주고. 그래도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엄마가 용돈도 줬어. 근데 그래도 엄마 게임하는 거 너무 싫어. 비행기 연착은 솔직히 놀랍지도 않았는데 애한테 거짓말까지 시켰다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은 동시에 뭔가 이상한 예감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죠. 저는 제 예감을 확인하기 위해 장례가 모두 끝난 뒤에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굴었고 아내는 그런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날이 며칠 반복되자 역시나 아내도 긴장을 풀더군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간 것처럼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내가 늘 게임을 하던 작은 방 컴퓨터를 은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발 아니기를 바랬던 아내의 밑바닥을 보고 말았죠. 당신 이게 대체 다 뭐야? 설명해봐. 저는 제가 찾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프린트해서 아내 앞에 던졌습니다. 프린트를 본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거기엔 아내가 접속한 불법 도박 사이트 기록이 빽빽하게 프린트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니 이건 여보, 나 그냥 진짜 소액으로만 한 거야. 용돈이나 벌까 해서. 당신도 알잖아. 우리 준우 예민해서 옆에서 직접 챙겨줘야 하는 거. 나가서 알바라도 하고 싶은데 준우 돌봐야 하니까 핑계 대지 마. 당신 요즘도 나 없을 땐 준우 라면이니 짜장면이나 대충 먹이고 맨날 게임만 하는 거 모를 줄 알아? 아니, 그냥 게임이면 차라리 다행이기라도 하지. 뭐? 불법 도박? 정말 기가 막혀서. 불법 도박 사이트랑 은행 사이트를 하도 왔다 갔다 했길래 내가 다 조사해봤어. 당신 적금도 깬 지 오래고 캐피탈에서 대출까지 2천만 원이나 받았더라?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냐고? 난 그냥, 난 그냥 억울해서 그랬어. 내 친구들은 아직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억울했다고. 우리 집도 예전엔 잘 살았는데 이젠 예전 같지 않아서 힘들다 그러고, 당신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니까 내가 걔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억울했단 말이야. 그게 죄야? 아니잖아. 그 도박 사이트도 그냥 소소하게 용돈 벌어서 사고 싶은 것도 자유롭게 사고 생활비에도 보태려고 그래서 시작한 건데, 여보,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어? 다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한 거잖아. 솔직히 당신 잘못도 있는 거 아니야? 당신이 돈만 잘 벌어왔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겠어? 끝까지 제 탓을 하는 아내를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재영이와의 추억 때문에 그래도 그동안 어떻게든 참고 사람을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예쁘고 착하던 아내가 그때만큼 추악하고 혐오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죠. 억울하다고? 당신이랑 나 그동안 우리 준우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한 시간이 그렇게 억울했어? 이렇게 사는 게 당신에겐 억울한 일이었냐고. 됐고, 당신이랑 더는 이야기할 가치를 못 느끼겠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정도로 취해질 수 있어? 어? 이 정도 했으면 재영이도 아무 말 안 하겠지.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당신 말대로 자유롭게 놔줄게. 이참에 명품 가방 구두랑 결혼하지 그래. 난 더 이상 당신 봐줄 생각 없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낸 그럴 수 없다며 마구 소리를 지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들은 척도 않고 아내의 짐을 대충 싸기 시작하자 결혼 생활 중 빚은 연대 책임이라며 같이 갚아야 한다며 난리를 쳤죠.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정리한 아내의 짐을 현관 밖에 던지고 아내를 문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한참을 문 앞에서 저와 준우의 이름을 부르던 아내가 사라지고 난 뒤엔 열쇠 수리궁을 불러 도어락까지 바꿔버렸어요. 처가 식구들도 도어락을 다 알고 있으니 혹시나 제가 없을 때 준우를 데려가거나 하면 안 되니까요. 야, 문 열어, 문! 이 문 열라고! 너 내 동생을 그렇게 쫓아내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문 열어, 다 부셔버리기 전에! 그런데 다음날 제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처형이 찾아왔더군요.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면서 고함을 지르는데 더는 저도 봐줄 필요가 없었죠. 경찰 불렀으니까 계속 거기 계시다가 잡혀가시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망가시던지 알아서 선택하세요. 경찰 오면 전 절대 선처갑이고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싸가지 없는 놈이? 야, 너 각오해? 우리가 변호사 선임해서 너한테 위자료 받아내고 빚까지 다 갚게 할 거야. 무능력도 이혼 사유야. 알아? 글쎄요. 변호사는 저도 선임할 수 있고 이미 선임했는데 제가 들은 거랑은 많이 다르네요. 빚은 특유 재산이고 가사로 인한 채무 아니면 빌린 사람이 다 갚아야 한다는데 제대로 알고 계신 거 맞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러시고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그간 헛소리 할 때 그래도 처가라고 참았지만 이젠 아닌데 제가 그렇게 만만하신가 보죠?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한번 보여드려요?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정말 만만했던 건지 처형은 경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걸 보고 불이 났게 도망쳤습니다. 이대로 두면 앞으로 더 하겠다 싶어 저는 저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고요.
형님, 안녕하세요. 접니다, 김서방. 뭐 이제 더는 김서방이 아닐 거지만 아무튼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김서방,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혼 소송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형님에게 그간의 일들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형님은 카지노 이야기에서 분통을 터뜨리시더니 불법 도박 이야기에 그야말로 기절초풍을 하시더군요. 처제가, 처제가 불법 도박을 했다고? 그 처제가? 네. 근데 지금 형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도박 누가 알려준 건지 아십니까? 처형이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람이 컴퓨터에 메신저를 로그인 해놨길래 제가 좀 봤는데 애초 그 인터넷 불법 도박 소개해준 게 처형이더라고요. 그 사람도 많이 물려있지만 처형은 그보다 더한 것 같았고요. 그 사람도 저 몰래 캐피탈에서 2천 대출받고 적금까지 깼던데 형님도 조심하세요. 예금, 적금, 대출 전부 싹 다 확인하시고요. 그래, 고마워, 김서방. 아니, 이제 동생이라고 부를게.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그럼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형님. 처형이나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마시고요. 형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곧장 컴퓨터를 확인했고 저와 마찬가지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발견하셨답니다. 형님는 저희 집보다 금액이 더 커서 그 길로 또 한바탕 바로 집이 뒤집어졌고요. 저는 형님께 제가 선임한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그렇게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어? 제발 나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또 이러면 그땐 내가 그냥 나가 죽을게. 제발. 김서방, 내가 미안하네. 내가 딸을 잘못 키웠어. 으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는가? 그래도 준우 애인데 이러고 이혼해서 좋을 게 뭔가? 어? 아니면 이혼은 해도 좋으니까 소송은 그만두고 그냥 놔주면 안 되겠는가? 일 쉰지도 오래돼서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위자료에 양육비 빚까지 갚으려면 답도 없네. 소송 중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처형과 그 사람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은 저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옛날부터 술과 노름에 빠진 사람 못 고친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산 증인이니 여기서 또 그냥 넘길 이유가 없었죠.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 소송은 당연하게도 제가 승소했습니다. 빚 역시 가사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이 아니라 아내 혼자 갚아야 한다고 결론이 나왔죠. 저에게 미안하다며 제발 봐달라던 처가 식구들은 안면 몰수하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악을 쓰더라고요. 할 수 없이 정신 차리라고 불법 도박 신고를 같이 해줬습니다. 이제 남이지만 이렇게 해서 벌 받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린다면 그게 더 낫잖아요. 형님은 최근에 통화했는데 결국 이혼했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님이 그러시더군요. 처형과 그 사람이 낸 빚 때문에 장인 장모까지 그 좁은 반지하 월세에서 다 같이 고생하고 있는 모양이라고. 번듯하게 살던 집도 알고 보니 이미 처형이랑 아내 빚 갚느라 팔아치운 지 오래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그 사람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하다는데 아내랑 처형이 아직도 버릇을 못 고쳐 불법 도박을 하는 모양이라고. 조만간 거기도 쫓겨나지 싶다고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빚 조금 갚고 그걸로 도박을 또 하다니. 얼마 전 아내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형님의 이야기가 진짜였는지 저를 붙잡고 사정을 하더군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나도 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 공장 다니는데 월급 받았는데 250 받아서 이번 달 이자랑 빚 갚고 180 남은 돈 또 다 잃었어. 월세도 밀렸는데 언니도 돈 다 날렸다 그러고 나 진짜 옛날이 너무 그리워. 여보, 당신이 진짜 나 딱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할게. 나 준우 엄마로 다시 살게 해줘. 어? 내가 잘못했어, 여보. 그렇게 인기도 많고 집도 잘 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지 참 한심했습니다. 정말 도박은 영화에서처럼 손모가지가 없어져도 그만두지 못하는 무서운 병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냥 냉정하게 한마디만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나랑은 이혼해서 남남이지만 제발 준우 엄마로서 쪽팔리게 살지 말아라. 이 구제도 안 되는 여자야. 그리고 정신병원을 가든 밑바닥 인생을 살든 제발 이 사회에 필요한 인간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고 난 후 저는 지금 어머니를 모시고 준우와 함께 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참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준우가 어찌나 어머니께 잘하고 애교를 떠는지 지금은 예전의 그 미소를 조금씩 찾아가고 계시죠. 오늘만 해도 준우랑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정말 제 아들이지만 얼마나 예쁜지 보기만 해도 그저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책 읽고 놀아요. 할머니 어제 읽어준 거 다음부터 들을래요. 아이고, 우리 준우 심심해? 할미 말고 친구랑 놀지 왜? 할머니랑 놀면 재미없지 않어? 난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할머니랑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아빤 2등이야. 요즘은 코인이다 투자다 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작고 소중한 행복도 하나씩 쌓이면 결국 큰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네잎클로버가 행운이라면 새잎클로버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행운의 네잎클로버보다 행복의 새잎클로버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사건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던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하마터면 그 사건 때문에 온 가족이 무너질 뻔했는데요. 그래도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 이렇게 사연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한테 일어났던 그 기가 막힌 스토리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논산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그곳에서 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집안이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애써주시는 부모님과 효심이 깊은 남동생 덕에 집안은 항상 화목했어요. 저랑 남동생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면서 경기도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에 평범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 남동생도 몇 년 후에 대학을 졸업해 부동산 일을 배우면서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취직을 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동생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누나, 나 오늘 저녁에 엄마 집에 내려가서 내일까지 있을 거거든. 누나도 내일 꼭 와. 내가 진짜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늦지 않게 꼭 와야 돼. 알겠지? 제가 할 말이 있으면 전화로 하라고 했지만 남동생은 꼭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 궁금해하며 엄마 집으로 내려갔어요. 저는 도착하자마자 남동생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할 얘기가 뭔데? 뭐 얼마나 중요한 얘기길래 논산까지 오라는 거야? 엄청 중요한 얘기니까 그렇지. 누나, 어제가 무슨 날이었게? 어제? 글쎄, 누구 생일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닌데 그냥 평범한 금요일 아니야? 평범한 금요일이라니. 어제 내 월급날이었잖아, 월급날. 뭐? 너 설마 그거 얘기하려고 나 부른 거였어? 아유, 이거 완전 웃기는 짬뽕이구만. 자기 월급 탄 거 자랑하려고 논산에 다 같이 모이자는 애가 세상에 어딨어. 그러자 남동생이 웃음을 빵 터뜨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누나, 중요한 얘긴 지금 할 거거든? 자, 지금 다들 옷 입고 신발 신으세요. 제가 오늘 시원하게 옷 한 벌씩 쏠 테니까 땡땡 백화점으로 갑시다. 알고 보니 남동생은 첫 월급으로
저희 가족들한테 옷을 한 벌씩 사주기 위해 다 모이라고 한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 발상이 너무 재밌고 귀여워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답니다. 남동생은 늘 부모님을 끔찍이 생각하는 아들이었어요. 하루는 주말에 남동생이랑 같이 엄마 집에 내려갔는데 엄마가 허리를 부여잡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삐끗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남동생이 다짜고짜 엄마를 일으키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 지금 당장 저랑 같이 병원 가요. 지금 병원 문 닫았을 시간이니까 응급실이라도 가자고요. 네? 아유, 겨우 이런 거 가지고 무슨 응급실이야. 좀 누워 있다가 월요일에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으면 돼. 그러다가 더 나빠지면 어떡해요. 그냥 저랑 같이 응급실 가자니까요. 됐어. 이런 걸로 응급실 가면 사람들이 욕해. 엄마가 허리 삐끗한 게 뭐 한두 번이니? 하여튼 효자 아니랄까봐 엄마 걱정해 주는 것 좀 봐. 내가 무서워서 너한테는 어디 아프단 얘기도 못 하겠다. 엄마가 하도 고집을 부리시니까 결국에 응급실은 가지 않았어요. 다행히 월요일부터 정형외과에 가 물리치료를 몇 번 받으시더니 금방 괜찮아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엄마 집에 갔는데 남동생이 저녁을 쏜다는 거예요. 삼겹살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게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는데 동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내가 지금은 삼겹살이지만 다음엔 소고기 사드릴게요. 저 돈 많이 벌어서 엄마랑 아빠 호강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진짜 일도 많이 배우고 자격증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믿으세요. 그러자 저희 아빠는 껄껄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이고, 내가 아주 자식 하나 기깔나게 키웠구만. 너무 든든해서 벌써 배가 부른 것 같다. 남동생이 부모님한테 하는 것만 보면 누나인 제가 배워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으려고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고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는 30대 초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버스 운전기사였는데 성격이 다정하고 듬직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비록 대기업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도 아니지만 성실함 하나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저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시연 씨랑 나중에 태어나게 될 저희 아이까지 제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결혼 허락해 주세요. 하도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저희 부모님도 흡족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엄마가 남편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하고 나선 꿈에 그리던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졌어요. 시댁 식구들도 좋은 분들이라 시댁에 가면 항상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고 직장 다니느라 고생한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명절 때도 여자들만 일하는 집안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시숙의 남편까지 온 가족의 일손을 돕는 그런 집이었어요. 요즘 세상에도 가부장적인 집안이 많은데 그런 집이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친정 식구들하고도 엄청 잘 지냈어요. 하루는 다 같이 친정에 모여서 삼겹살을 구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삼겹살에 파김치를 얹어서 남편한테 먹여주시는 겁니다. 박서방, 이거 한번 먹어보게. 내가 만든 파김치가 고기랑 같이 먹으면 아주 궁합이 죽이거든. 자, 얼른 해봐. 그런데 그걸 받아 먹은 남편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우와, 장모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파김치가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만 먹으면 고기가 무한정 들어가겠네요. 안 되겠다, 장모님. 냉장고에 파김치 더 있죠? 저 여기에 있는 거 다 먹을 것 같은데 미리 더 꺼내와도 되죠? 그날 남편은 고기에 파김치를 올려서 먹느라 밥을 두 그릇이나 비웠어요. 그리고 엄마가 사주신 파김치 한 통을 들고 집에 올라왔는데 밤늦게 또 라면을 끓여 파김치랑 같이 먹더라고요.
여보, 시간이 몇 시인데 라면을 먹어. 아니, 아까 점심 때 먹은 파김치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려서 얼른 당신도 와서 한 입 먹어봐. 고기랑 먹어도 맛있지만 라면이랑 먹어도 완전 꿀맛이야. 그 모습을 본 전 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너무 좋아해서 쉬는 날마다 자꾸 자기가 먼저 친정에 가자고 하더군요. 여보, 일주일 내내 버스 운전하느라 피곤한데 또 당신이 운전해서 논산까지 가자고? 됐으니까 차키 일이네. 당신은 조수석에서 좀 자고 내가 운전할게. 괜찮다니까 그러네. 내 직업이 운전하는 건데 그 정도도 못하겠어?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남편은 굳이 자기가 직접 운전해서 논산까지 가더군요. 도착해서 식사를 하고선 저희 아빠한테 같이 장기를 두자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장기 두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기를 두던 도중에 남편이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저희 아빤 남편을 깨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게 주말이면 좀 쉬지. 뭐하러 무리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 방에 이불 깔아줄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한숨 자게. 그나저나 장인 장모 보겠다고 피곤한 몸 끌고 온 게 너무 고맙고 기특하구만. 저 역시도 저희 친정에 잘하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게다가 남편은 제 남동생하고도 엄청 잘 지냈거든요. 하루는 친정에서 가구를 버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쓰던 책장이었는데 부피도 크고 무거워서 옮기기가 힘들었거든요. 남편이 남동생이랑 한 쪽씩 잡고 들었는데 남동생이 깜짝 놀라 저희 남편한테 이러더라고요. 아유, 매형, 안 무거우세요? 어쩜 그렇게 인상도 한번 안 쓰고 이 무거운 걸 번쩍 드세요? 저도 나름 힘 세다고 자랑했는데 매형을 보니까 위기감이 좀 느껴지는데요. 안 되겠다. 매형, 이따가 저랑 팔씨름 한 판 해요. 잠시 후 둘은 정말로 팔씨름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와 저희 부모님은 옆에서 신나게 응원을 했답니다.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아! 매형, 살살해요. 아, 내가 졌잖아. 결국 승리의 여신은 제 남편의 손을 들어줬고 남편은 신나서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남동생이 일하는 곳은 저희 신혼집과 차로 50분 정도 거리였어요. 짧다면 짧고 멀다면 먼 거리였는데 남편이랑 남동생이 워낙 성격이 잘 맞다 보니 종종 만나서 술도 한잔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옆에 떡하니 남동생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야, 이 시간에 왜 둘이 같이 들어와? 아니, 아까 막차로 운전하는데 마스크까지 쓴 어떤 손님이 끝까지 안 내리는 거야. 내리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차고지까지 계속 앉아서 가길래 보니까 그게 처남이었지 뭐야. 마스크 벗고 날 깜짝 놀래켜 주는데 너무 반갑더라고. 뭐? 그게 진짜야? 아유, 태연이 너, 네 매형 놀래켜 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럼 왠지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지. 안 그래도 매형이랑 술 한잔 하고 싶었거든. 내가 요 앞 편의점에서 맥주랑 마른 안주 사왔으니까 누나도 같이 한잔해. 아참,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도 되지? 우리 매형이랑 아주 새벽까지 달려보게. 그날 저희 셋은 새벽까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런데 제가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동생이 부동산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개업 화분도 보내주고 엄청 축하해 주더라고요. 처남, 내가 그 동네 아는 사람 몇 명 있거든. 부동산 알아보는 사람 있으면 내가 무조건 처남한테 소개시켜 줄게. 우리 처남 부자 될 수 있게 내가 또 도와줘야지. 남편은 그 이후에 정말로 친구나 지인들과 통화를 하다 집 구한다는 얘기만 나오면 제 남동생 연락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몇 번 제 남동생을 통해 집을 산 사람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잘해줬다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남동생 역시도 연결해줘서 고맙다며 저희한테 몇 번 밥을 쏘기도 했고요.
저는 남동생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 6년 차가 되었을 때 남동생이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올케는 저랑 성향이 약간 안 맞는 것 같았어요. 남동생이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에 다 같이 모였는데 갑자기 올케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형님, 형님은 재테크 뭐 하세요? 저보다 직장 생활도 오래 하셨고 아주버님이랑 같이 모으신 돈도 있을 테니까 이것저것 많이 하고 계시겠죠? 뭐? 재테크? 아이, 난 그런 거 잘 몰라. 그냥 적금이나 열심히 드는 거지 뭐. 어머, 형님, 누가 요즘에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요? 적금 이자율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돈 불릴 방법을 찾아야죠. 에이, 그런 건 돈 날릴 수도 있잖아. 그냥 적은 돈이어도 안전하게 적금 타먹는 게 낫지. 아유, 그런 식으로 하면 평생 부자 못 되는 거예요. 리스크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한 푼이라도 더 불리는 쪽이 낫죠. 그럼 올케나 열심히 해. 난 그런 쪽은 영 불안해서 말이야. 올케가 공부 많이 해서 재테크로 성공하면 되겠네. 저는 성실하게 돈 벌어서 모을 생각만 했지. 올케처럼 여기저기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케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성향 차이일 뿐이니 굳이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뚝심 있게 남편과 돈을 차곡차곡 모은 덕에 결혼 8년 차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이 정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아파트였는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나선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집들이까지 했어요. 저희 아빠는 대견하다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서방, 정말 장하네. 요즘 젊은 사람들 돈 쓰기 바쁘지 모을 줄은 잘 모르는데 성실하게 일하고 알뜰하게 아껴 써서 좋은 집 장만한 거 정말 축하하네. 매영, 저도 너무 축하해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무선 청소기거든요. 집이 넓어졌으니까 청소하기 더 편하시라고 제가 선물로 사왔어요. 아유, 처남, 이거 엄청 비싼 청소기 아니야? 거의 한 8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뭐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비싸긴요.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죠. 매형이 그동안 고생하면서 돈 번 거 생각하면 이건 별것도 아닌데요, 뭘. 그러자 남편은 고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스 기사라는 직업이 일하는 시간도 되게 길고 힘든 직업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애들을 낳고 나선 육아를 하느라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남편 혼자 돈을 벌어야 해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고생 많았다며 어깨를 토닥여 주었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올케가 눈치 없이 초를 치기 시작하더군요. 갑자기 저한테 이 집 얼마 주고 샀냐며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러더니 얄미운 표정으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에이, 그 돈이면 더 좋은 집 사지. 왜 이 집을 사셨어요? 여기 아파트 값도 별로 안 오를 텐데. 그래서 제가 형님 보고 재테크 공부 좀 하라고 했잖아요. 아유, 공부해서 제대로 샀으면 돈 왕창 벌었을 텐데. 형님은 완전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그런데 그때 남동생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누나가 왜 헛똑똑이야? 매형이랑 둘이 알뜰살뜰 모아서 집 샀으면 좀 축하해주면 안 돼? 사람들이 다 당신처럼 사는 줄 알아?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그러자 이번엔 저희 엄마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얘 며느라, 너 저번부터 아주 말본새가 영 글러먹었구나. 내가 보기엔 이 집도 싸게 잘 샀는데 왜 그래?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할 땐 상대방 기분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말에 올케는 입을 삐죽 내밀고선 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올케 때문에 잠깐 기분이 상했지만 그래도 다른 가족들이 축하해주니 그날은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원하던 집도 사고 모든 게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사한 지 몇 달 안 됐을 때 저희 친정 아빠가 암 판정을 받게 되신 거예요.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남편이랑 자주 병원에 찾아가고 제발 낫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희 아빠는 1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가족들은 모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펄펄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1년 만에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당신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엄마는 거의 제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슬퍼하셨고 저랑 남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례식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모두를 대신해서 일처리를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본인이 신경 쓰고 장례식 절차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지고 결정하며 진행했어요. 게다가 슬퍼하고 있는 저희 엄마를 위로해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모님, 장인어른께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으니 분명히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앞으로는 제가 장인어른 몫까지 최선을 다해 집안을 지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집안의 대소사도 제가 다 책임지고 우리 가족 모두 다 행복할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할게요. 남편은 그 이후에도 쓸쓸해하실 저희 엄마를 위해 쉬는 날마다 내려가자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꽃구경도 시켜드리고 기분 전환 시켜드린다면서 여기저기 많이도 모시고 다녔어요. 하지만 엄만 아빠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는지 계속 우울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지 10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안 그래도 우울해하는 엄마 때문에 저까지 기분이 울적했었는데 남동생이랑 올케가 저희 집에 찾아와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누나, 그리고 매영,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이번에 분양을 하나 받을 게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요. 이것만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으로 5억은 얻을 수 있는데 그냥 날리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웬만하면 내 돈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은행에서 대출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딱 2억만 빌려주시면 제가 그 돈 불려서 돌려드릴게요.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한테 2억 원이 어딨어. 돈이 모자라면 분양을 받지 말아야지. 왜 무리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 처남.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그건 아니지. 그냥 그 분양권은 포기해. 사람이 너무 욕심부리면서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앉아있던 올케가 이러는 거예요. 아휴, 이거 진짜 큰 돈 벌 기회인데 이렇게 날리실 거예요? 이번에 아파트 샀으니까 돈 더 벌어서 더 좋은 데로 또 이사 가야죠. 언제까지 월급만 모으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평생 부자 못 된다니까요. 올케, 부자가 되든 말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올케 돈으로 올케가 투자하면 되잖아. 아무튼 우린 그 돈 못 빌려주니까 다시 돌아가. 알겠어? 그렇게 저는 남동생과 올케를 돌려보냈어요. 아무리 제 동생이라지만 2억 원이라는 돈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남동생은 고집을 꺾지 않고 며칠 후에 또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매영, 한 번만 부탁드려요. 이번에 그걸로 수익 나면 우리 집 한 번에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평생을 흙수저로 살았는데 이번이 흙수저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라서 그래요. 혹시 제가 그 돈 못 갚을까 봐 그러세요? 정 못 믿으시겠으면 우리 엄마 보고 보증이라도 서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빌려주세요. 네? 처남, 갑자기 장모님은 왜 끌어들여? 한 번 안 된다고 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난 절대로 그 돈 못 빌려주니까 그냥 돌아가. 하지만 남동생은 뭐가 그렇게 절실한지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오더군요. 매영, 하도 저를 못 믿으시는 것 같길래 차용증까지 써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연대보증까지 서준다고 했으니까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러자 남편은 무서운 얼굴로 남동생에게 화를 버럭 내더군요. 처남,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처남 어릴 때부터 그렇게 효자였다고 하더니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이런 식으로 장모님한테 보증까지 서달라고 하면
장모님이 뭐가 되겠어? 돈이 부족하면 욕심을 버리고 포기해야지. 처남이 이렇게 하면 장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냐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서 그래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이 돈만 있으면 저랑 우리 가족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쉽게 포기해요? 제가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시세 차익 얻으면 매형한테도 한몫 두둑하게 챙겨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도 남동생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가족인데 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남동생이 처음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부터 남편이 찜찜해했거든요. 일단 금액이 너무 큰 데다가 올케가 워낙 돈 욕심도 많고 돈 불리는 데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더 찜찜했어요. 그래도 차용증까지 써온 게 너무 절실해 보여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부터 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 진짜로 엄마가 이거 보증 서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요즘엔 가족들끼리도 차용증을 쓴다고 하지 않니? 금액이 크니까 박서방 안심시켜 주려고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사고 치는 애도 아니고 난 우리 아들 믿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니 선택은 너희가 하거라. 그 말에 남편과 저는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남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엄마의 보증 때문이 아니라 제 남동생을 정말 남동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우리의 전부였지만 가족이니 믿고 도와주겠다면서요. 다행히 남동생은 돈을 빌려간 이후에 이자를 꼬박꼬박 갚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큰 돈이 생기니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동생한테 돈을 빌려준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남동생한테 이자가 들어오는 날인데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남동생이랑 올케 모두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장도 없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엄청 초조해 하더라고요. 여보, 설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처남 평소에 이렇게 연락 안 받는 사람 아니잖아. 문자래도 답도 없고 진짜 답답해 죽겠어. 남편은 계속 손톱을 물어뜯고 발을 동동거리며 불안해하더군요. 게다가 밥도 안 넘어간다며 아무것도 먹질 않고 계속 한숨만 쉬었어요. 저는 그걸 옆에서 바라보면서 너무 미안하고 초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혹시 태연이 연락돼? 지금 3일째 연락이 안 되는데 지금 걔 때문에 나도 그렇고 박서방도 제정신 아니란 말이야. 박서방이 큰맘 먹고 2억 원이나 빌려줬는데 설마 태연이 걔가 우리 배신한 거 아니겠지? 나 걔 때문에 지금 박서방한테 미안해 죽겠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엄마도 알잖아. 엄마 진짜 아는 거 없어? 걔한테 연락받은 거 없냐고. 하지만 엄마도 동생과 연락은커녕 어디서 뭘 하는지도 전혀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답답한 마음에 남편과 함께 남동생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보니 부동산 유리에 이상한 낙서 같은 게 되어 있고 사람들이 여러 명 몰려 있더군요. 그중엔 저도 알고 지내던 남동생의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저한테 달려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누나, 내 돈 어딨어? 태연이 그놈이 가져간 내 돈 어디냐고. 나 이것 때문에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단 말이야. 수익률 연 30% 준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이게 다 뭐야? 나 소문 안 낼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빼고 내 돈만 먼저 주라. 어? 우리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이잖아.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영수야, 나도 피해자야. 나도 내 동생한테 2억 원 빌려주고 못 받았어. 나한테 돈 달라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거짓말 하지 마. 누나도 한패잖아. 동생이 잘못했으면 누나라도 책임져야지.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어떡해?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랑 동생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들은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와서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놈 누나야? 당장 내 돈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그 자식 평소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길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사기꾼이었잖아. 나한테 와서 그렇게 투자해라 하길래 믿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당신이 그놈 가족이니까 당신이 책임져. 내 돈 몽땅 다 내놓으라고. 저한테 막무가내로 따지는 바람에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이번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제 옷을 붙잡고 이러시더군요. 당신들 내 돈 어떡할 거야. 내가 평생 벌어서 못 내준 재산인데 이 늙은 몸뚱이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 당신들이 책임지란 말이야. 저와 남편은 저희를 붙잡는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남편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말도 안 돼. 설마 했는데 처남이 진짜로 우리를 등쳐먹은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못된 놈 때문에 내 인생 망해버렸어.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저 역시도 옆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믿었던 제 남동생이 뒤통수를 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계속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전혀 해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맨날 술을 퍼마시고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남편이 술에 취해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장모님, 이거 다 알고 계셨죠? 처남이 제 돈 들고 나를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아파트 장만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도로 쫓겨나게 생겼다고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세요? 제가 장모님 댁에 무슨 피해를 줬길래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네? 저라도 끝까지 돈을 빌려주지 말자고 했어야 했는데 제 남동생을 믿고 빌려줬다가 뒤통수를 맞은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쥐구멍에 숨고만 싶더라고요. 그런데 남동생은 계속 연락이 되질 않고 경찰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서야 남동생한테서 문자 한 통이 오더군요. 누나, 미안해. 누나랑 매형한테 도저히 뭐라고 사과를 해야 될지조차 모르겠어. 그런데 누나, 나도 많이 힘들었어. 나도 이거 분양 사기 당한 거야. 알고 보니까 부동산 업자들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그래도 어떻게든 돌려막기로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어버렸네. 누나,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일 놈이야. 저는 그 문자를 받고서 남동생에게 바로 전화를 했지만 받질 않더라고요. 문자에 답장을 보내도 묵묵부답이었어요. 얘기라도 자세히 해줬으면 덜 답답했을 텐데 딸랑 저 문자 하나 보내고 끝내니까 아주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하루하루 폐인이 되어가고 이젠 저까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도 처남이랑 짜고 친 거지? 장모님이랑 셋이서 짜고서 그렇게 한 거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어? 나보고 가족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가족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여보, 나 진짜 아니야. 나도 태연이가 그럴 줄 정말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도 전혀 관련 없는 일이야. 당신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인지 잘 알잖아. 거짓말 하지 마. 처남도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짓 한 거 보면 몰라? 이제 어떡할 거야. 내가 이 집 사려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그 돈 갚으려고 이 집 팔고 다시 코딱지만한 데로 이사 가야 되잖아. 내 인생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명을 해봐도 남편의 오해가 너무 커서 바로잡을 수 없었어요. 이 사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엄마가 파김치를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보자마자 쓰레기통으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냄새나게 이게 뭐야? 보내줄 거면 돈이나 보내주던가. 아유, 진짜 짜증나 죽겠네. 그런데 파김치를 통째로 쓰레기통으로 버리려던 남편이 갑자기 아이스박스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라고요. 옆에 가서 보니까 봉투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그런데 그 봉투를 열어 안에 들어있던 편지를 읽어본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보, 왜 그래? 거기에 뭐가 쓰여있길래 그러는데?
놀라서 편지를 빼서 읽어본 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 안에는 저희 엄마의 유서가 들어있었거든요. 박서방, 정말 미안하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파김치밖에 없어서 이렇게 보내네. 박서방, 난 말일세 자식 잘못 키운 죄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가족마저 나한테서 등을 돌리니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네.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피해자들한테 어떻게든 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내 집을 팔아서 자네 목도 챙기고 피해자들한테 나눠주길 바라네. 박서방, 아들 잘못 키워서 미안하고 못난 장모여서 미안하네. 그래도 자네 덕분에 사는 동안 참 행복했어. 저는 너무 놀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남편과 함께 논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남편이랑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엄마가 소주를 드시면서 정말로 삶을 마감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한테 달려가 어깨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연이 그놈이 잘못한 건데 왜 엄마가 이러는 거냐고. 놔, 이건 놔.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조용히 떠나게 제발 내버려둬. 엄만 계속해서 제 손을 뿌리치며 발악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남편이 엄마 앞에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철없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처남이 무리하게 부탁했을 때 매정하게 내쳤어야 하는데 내치지 못한 것도 죄송하고 몇 살 더 산 형으로서 처남이 그런 못된 생각 가지지 못하게 단도리를 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장모님을 다짜고짜 의심해서 죄송하고 저만 힘들다고 장모님한테 막말한 것도 정말 죄송합니다. 자네가 죄송할 게 뭐가 있는가. 다 우리 아들이랑 내가 잘못한 게지. 자네가 그 아파트 사려고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내 뻔히 아는데 내 아들이 자네한테 그런 짓을 했으니 나라도 목숨 바쳐 사죄를 해야지. 장모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남들보다 두세 배 더 일해서 그 돈 메꾸면 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 목숨이잖아요. 장모님이 이 집안의 중심이 되는 어른이신데 장모님이 떠나시면 어떡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울음이 터져나와 엄마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날 두고 떠날 생각을 해. 아빠도 돌아가셨는데 엄마라도 나랑 오래오래 같이 살아줘야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사람들이 자꾸 우리 집에 찾아와서 따지니까 초인종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너무 무서웠다고.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사람들한테 매번 욕먹고 변명하는 것도 힘들었고 거기다 박서방까지 나한테 등을 돌리니까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그랬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랬던 거라고. 장모님, 정말 죄송해요. 저라도 장모님을 믿고 힘이 되어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제 죽겠다는 소린 하지 마시고 저희랑 같이 열심히 살아봐요. 네? 그러자 엄마는 한참을 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찌됐든 이 집은 팔아야겠네. 내 아들한테 피해본 사람들 중에 나랑 가까운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속은 얼마나 찢어지겠나. 애미로서 아들이 잘못했으니 나라도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지. 이 집을 판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다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눠줘야지 어쩌겠는가. 결국 얼마 안 가 엄만 그 집을 3억 5천에 팔아 피해자들한테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 논산으로 내려가
엄마랑 같이 외식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중 한 분한테서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같이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저희 엄마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까지 찾아가고 소란 부려서 많이 힘드셨죠?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아드님이 잘못한 것까지 책임질 정도로 이렇게 진정성 있으신 분인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무례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엄만 그분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마음 같아선 피해보신 금액을 전부 다 보상해드리고 싶은데 제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제 아들 때문에 피해보신 거 제가 대신 이렇게 사죄드리겠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사과를 받아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간이 늦어서 엄마가 지내는 곳에 데려다 드리고 가려던 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당연히 돈을 조금 남겨서 작은 집 하나라도 구해서 지내고 계실 줄 알았는데 월세 25만 원짜리 허름한 고시원에서 지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고시원이라는 걸 TV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가봤는데 한 평이 조금 넘는 방에 샤워실도 없는 곳이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게 도대체 뭐야? 괜찮은 원룸이라도 구해서 살지.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냐고. 괜찮아. 여기 밥도 지어주고 라면이랑 김치도 줘서 살만해. 여기 살면 돈 나갈 일도 별로 없고 편해. 내 나이 좋은 집 살아서 뭐하니? 엄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피해자들 보상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 생각도 해야지. 아유, 난 괜찮다니까 그러네.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박서방이랑 올라가. 그런데 남편도 고시원의 모습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저희 엄마한테 이러더군요. 장모님, 저 장모님이 여기 계시는 거 절대 못 봅니다. 딸도 있고 사이도 있는데 장모님이 왜 이런 곳에서 쓸쓸하게 지내셔야 돼요. 다른 원룸 구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는 제가 모실 테니까 저희 집으로 가세요.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쓸쓸하실 텐데 이젠 손주들 재롱 보면서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여보, 얼른 장모님 모시고 올라가자. 내가 짐은 다 챙길 테니까 얼른 장모님 모시고 먼저 나가 있어. 얼른.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엄마를 끌고 나와 차에 태웠습니다. 남편은 집으로 올라오는 내내 눈물을 흘리더군요. 한참을 달려 집에 도착하고 보니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9살이 된 저희 첫째는 워낙 의젓해서 동생이랑 사이좋게 잘 자고 있더라고요. 남편은 작은 방에 이불을 깔더니 저희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일단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쉬세요. 내일은 제가 안방 비워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안방을 왜 비워? 이 집이 자네 집인데 내가 안방을 차지하면 되겠나? 자네가 안방 비워주면 나 나갈 거야. 나 혼자 자는데 이 작은 방이면 충분하지. 무슨 안방을 비워준다고 그래?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장모님이 우리 중에 제일 어른이신데 당연히 제일 큰 방 쓰셔야죠. 아이, 싫다니까 그러네. 나한테 안방 주면 나 다시 논산으로 내려갈 거야. 고시원 다시 들어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하도 고집을 부리는 탓에 알겠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부엌에서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부엌에 나가보니 엄마가 된장국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장모님, 어제 늦게 주무셨으면서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우리 사이가 일찍 출근하는데 내가 든든하게 아침밥이라도 챙겨줘야지. 거의 다 했으니까 얼른 씻고 나오게.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하루 종일 기운이 나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군요. 이런 게 부모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가 저랑 남편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자네, 내 집 팔아서 나온 돈 왜 안 받는다고 했어? 자네도 피해본 금액이 크지 않나? 조금이라도 챙겼어야지. 에이, 그 사람들은 남이지만 저는 가족인데 뭐 어쩌겠어요.
저희가 감당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자 저희 엄만 못 말리겠다는 듯 한숨을 쉬시더니 갑자기 통장 하나를 보여주시더군요. 자네가 그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지. 자, 이거 내가 꽁꽁 감춰둔 거야. 여기 있는 3천만 원 내가 자네한테 보내주겠네. 네? 3천만 원을요? 이게 무슨 돈인데요? 이거 자네 장인 사망보험금일세. 그러니까 이거라도 꼭 받아주게. 안 돼요. 저 이거 못 받습니다. 이건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노후자금이잖아요. 전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받아주게. 아니요. 진짜로 저 이거 못 받아요. 대신에 저랑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앞으로 건강하게 저희랑 영원히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 돈도 필요 없고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꼭 약속해 주세요. 네? 그러자 저희 엄만 감동하셨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큰일을 했는지 이런 복덩이를 만났네. 자네, 정말 고맙네. 이렇게까지 날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렇게 그날도 한바탕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이제 엄마도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가족 간의 불화는 다 해결이 되었지만 한 가지 남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남동생이었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제발 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태연아,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 얼마 전엔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유서까지 쓰고 하늘나라로 가시려고 했어.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영영 우리 엄마 얼굴 못 볼 뻔했다고. 게다가 네가 여러 사람한테 피해준 돈 우리 엄마가 집까지 팔아서 나눠드렸어. 넌 어디로 도망가서 발 뻗고 편히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들한텐 완전히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내가 누나로서 너한테 한마디만 할게. 네가 정말 엄마를 생각하고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네 죄값 치르길 바래.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제발 잘 생각해. 하지만 남동생은 그 문자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경찰로부터 남동생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해외로 도피했던 남동생이 직접 한국으로 들어와 자수를 했다고 하더군요. 결국 남동생은 징역 4년을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남동생이 있는 곳으로 면회를 갔어요. 가보니 살이 쭉 빠져서 완전 해골이 따로 없더라고요. 남동생은 저희를 보자마자 울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누나, 그리고 매형, 그렇게 큰 돈 빌려가 놓고선 무책임하게 도망가 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희 와이프가 어느 날 저한테 사람을 한 명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분양 대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투자 유치만 시켜주면 저희한테 몇 프로씩 떼어준다고 하길래 진짜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사업 설명회까지 가서 다 들었는데 진짜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투자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투자하게 만들고 매형한테도 돈 빌려서 진짜 불려서 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사기였어요. 사기라는 거 알고 나서 어떻게든 돌려막기로 메꿔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버티고 버티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도망간 거예요. 뭐? 그게 사실이야? 그럼 올케는 지금 어디 갔는데? 올케가 바람 잡아서 그렇게 된 거니까 올케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내가 누나 문자 받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와이프한테 자수하자고 설득했는데 절대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싸웠는지 몰라. 그런데 죽어도 자긴 자수 못한다길래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한국에 들어와서 자수한 거야. 그래도 내가 그 사람 은신처 어딘지 경찰에 다 얘기했으니까 조만간 수사 들어갈 거야. 누나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고 매형한테도 정말 죄송해요. 우리 엄마한테도 가슴에 대못 박아서 죄송하다고 꼭 전해주세요. 처남, 그래도 잘못한 거 알고 자수했으니 죄값 달게 받고 반성하면서 살아. 그리고 나중에 출소하고 나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새삼 사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럴게요. 꼭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면회가 끝나고 저는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사기를 벌인 일당 모두가 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올케도 잡혀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은 올케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엄마와 저희 가족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답니다. 엄마는 저랑 남편이 그렇게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도 굳이 청소 일을 구해서 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이야. 일을 나가보니까 운동도 되고 좋더라. 그리고 이렇게라도 해서 나도 집안에 도움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니? 계속 말려봤지만 엄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얼마 전부턴 상조회사에서 상조 도우미 일을 시작했답니다. 전에는 애들이 너무 어려서 일을 하지 못했는데 이젠 대출금도 갚아야 되니 저도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던 중 상조 도우미 일이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하기 좋다고 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동생이 잠적한 당시에만 해도 하루하루가 초상집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집안에 생기가 돌고 웃음꽃이 펴서 너무 행복하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다 천사 같은 저희 남편 덕분인 것 같아요. 저희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끝으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보, 항상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고 우리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줘서 고마워. 우리 애들한텐 자상한 아빠로, 나한텐 듬직한 남편으로, 그리고 우리 엄마한텐 믿음직한 사이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우리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